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난 총선 화제 당선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북부 지역에서 드물게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쟁 같은 선거를 이제 치르셨는데 그 사이에 또 아이 아빠가 되셨어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육아도 전쟁이더라고요. 그렇죠. 아기 예쁩니까? 아유, 너무 예쁩니다. 예. 눈을 마주쳐요 지금? 그럼요. 이제 100일, 이제 한 110일 정도 돼가지고 예. 이제는 뭐 뒤집기도 잘하고 벌써 그렇게. 눈 마주치니까 더 이쁘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의정 활동 이제 많이 바쁘신데 아빠로서 육아는 좀 분담해 주시는 편입니까?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중요하게 신경 쓰는 말 하나가 있는데 네. 이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같이 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예, 네, 당연히 분담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거의 이제 5시 정도에는 출근을 하고 네. 집에 들어가면 아무리 빨리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9시 10시가 되니까 아이를 볼 시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자투리 시간이라도 예. 최대한 아이 봐주면서 아내가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이네요. 퀄리티 높게. 질도 좋은지는 뭐 저희 아내 항상 못마땅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육아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총선 당시 1098표 차로 정말 극적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도봉 지역은 뭐 대표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넉 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정부 여당을 향한 지역 민심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총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뭐 좀 들끓는 민심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 가운데서 당신이라도 좀 잘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상황이고, 그 전에서 총선을 치르기 이전에도 저는 이제 도봉구 갑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쓴소리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네. 저희 도봉구 갑 주민들께서도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정부 여당을 향해서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판을 많이 해라라는 요청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저런 비판하실 텐데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김재섭 의원님께서 들은 얘기 중에 이건 진짜 좀 뼈 아프다. 그리고 이거는 빨리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쨌든 빨리 이렇게 행동에 옮겨야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2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평생 보수 정당을 찍어왔던 분인데 내가 이번에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못 찾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네. 비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따갑게 들었고요. 긴급한 현안으로서는 이제 의정 갈등이 여전히 난맥상인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 빨리 정부가 이거 의정 갈등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질 끌 건 아니다. 예, 어떻게 매듭을 져야지 이렇게 하면 예.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질의는 굉장히 최근에 또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당 지도부하고 얘기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하실 말씀인 것 같고요. 네, 뭐 물론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저출생 문제를 의정활동 1순위로 삼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중장기 대책도 내놓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도 꽤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요? 뭐 과거에 뭐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재부를 통해서 뭐 적극적으로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각 부처 간의 협조라든지 뭐 압력을 넣어야 될 땐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도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저번보다는 진일보한 상황이 맞지만 여전히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좀 짧은 기간을만 유효한 정책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단기 처방 그렇습니다. 위주예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게 할 만큼의
유인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 이제 불거지는 문제인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네.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터라 그래도 저번보다는 그 전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한 저출산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좀 진일보했지만 좀 더 갈 길이 있다. 많습니다. 많아요. 예. 갈 길이 많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저출생이나 민생 대책 관련해서 그 어쨌든 뭐 의원 입법으로서도 그거를 다시 그 구조적인 어떤 구멍이나 이런 거를 더 막아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런 저출산 민생 대책 관련해서 입법 활동 좀 당장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1호 법안도 저출산 네네. 관련한 내용들인데 예컨대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휴자라는 말은 결국 쉰다는 뜻이고 제가 아까 육아가 전쟁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코 육아가 쉬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출산 휴가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가, 휴직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법적인 용어로서 사용되다 보니까 회사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출산 휴가 내지는 육아 휴직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눈치를 주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거나 네. 왜냐하면 기업이 휴가를 보내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언어라는 것은 사고의 집인데 우리가 과연 육아라든지 출산을 쉬는 걸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용어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법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단순히 이제 단어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육아휴직에 따른 여러 가지 권리들, 출산을 앞둔 사람이거나 출산을 한 부부들이 양쪽 모두가 이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게끔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내용들을 1호 법안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밖에 2호, 3호로 쭉쭉 나갈 법안들은 네. 예를 들면 신혼부부랄지 아니면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거주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뭐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놀러 가는 개념으로 자꾸 하니까 사실은 회사에선 쉬라 그래가지고 애를 보러 왔는데 더 큰 전쟁터가 거기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들 네. 많이 하거든요. 이건 쉬러 갔다 와서 미안해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전쟁 치르러 나가는 거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을 사실 파견을 간다고 하는 게 좀 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애를 보러 파견 간다. 예. 예. 자,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지난달 출범한 순풍 포럼을 이끌고 계십니다. 네. 여야 30, 40대 젊은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저출생 문제 해법 찾기 위한 포럼입니다. 자, 먼저 왜 이름을 순풍 포럼이라고 지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주로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름은 다들 이제 짐작하시건데 그 과거의 순풍산부인과 그렇죠. 예, 이제 거기 이름을 이제 빌려온 거긴 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좀 과거에 인기 있었던 이름을 차용한 것이고 동시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풍이 불다 할 때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할 때 그 순풍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젊은 의원들이 순풍을 타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의미를 그것도 여야 의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예. 그거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넘어가면 네. 무엇을 할 거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희 그 연구 모임의 주축이 30대, 조금 많게는 40대까지도 가게 되는데 네. 이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막 아이를 낳는 저처럼 현실적인 육아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의원들이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의원들의 나이가 뭐 기성세대의 나이 50대 이상의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다소 생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절실한 분들끼리 모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겪는 모든 문제가 네.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인 거죠. 집이 없고 그 직장이 너무 멀고 네. 육아 부담이 부부에게 모두 가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저희들이 겪는 문제가 결국에는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네. 그런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젊은 의원님들이 집에서는 어린 아이 막 하고 전쟁하시는 사모님들한테 혼도 많이 날 거예요. 그럼요. 제 모르긴 몰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 우리 30세 40대 여야 의원들의 순풍 포럼 큰 기대를 해보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김재섭 의원님과 그 주요 현안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당내 의견 반영에서 필요한 절차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 제3자 추천 특검안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제3자 특검안도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한 이제 화답이긴 하거든요. 자 우리 요렇게 지금 어쨌든 화답이긴 하지만 한 대표가 그런 여러 가지 당내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서 필요한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한 입장은 찬성하십니까? 네, 그럼요. 네. 저 역시도 제3자 특검, 그 제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당론을 모아서 그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현역 의원으로서 그 법안에 이름을 같이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 안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나중에 좀 말이 이렇게 뭐 충돌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1단계가 특검법을 추진하려면 1단계가 당내에서의 뭐 일부 반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진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거고요. 그 조율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겁니다. 한 대표가 이 당내나 대통령실과의 어떤 조율 이거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나 뭐 이렇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당위의 문제가 돼버려서 당의 문제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공약이고 한 번도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말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당내에 총의를 모으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하는 것 네. 당연히 한 대표 앞에 누워진 과제고요. 이건 어렵더라도 해내야 되는 것이 한 대표가 가지는 지금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 대표가 약간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해낸다고 봤을 때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민주당과의 조율을 거쳐야 되고 그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도 제3자 추천 특검법도 받자고 한 마당에 자기네가 지금까지 냈던 어떤 센 특검법보다는 그냥 특검을 진행하는 게 더 낫겠다는 전술적인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이 이제 여야가 조율 과정을 거친다고 봤을 때 이 특검을 통해서 여하튼 의혹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 털고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 말고는 네. 더 강한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고 특검을 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네네. 자, 그러면 공수처 수사도 못 믿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협상을 해서 내놓은 특검법안을 통해서 선출된 특별검사들이 수사한 내용도 못 믿겠다라고 나오면 사실은 그냥 안 믿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야가 공히 토론장에 나와서 특검법안을 논의하고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사는 당연히 여야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제서 나중에 이제 수사가 다 나와서 갑자기 또 새삼 정치적이다 어쨌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애초에 한쪽 진영은 답을 정해놓고 특검을 했다라는 얘기로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조율이 된다는 전제 아래에 이 특검의 결과는 여야 모두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건 의혹도 해소하고 진실도 규명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재섭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거 수사 중간중간 그 단계가 중간 나오는 걸 이렇게 보셨을 때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대통령의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이 확인되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으로선 뭐 알 수 없다고 보세요?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이 규명이 되겠죠. 당연히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들 특히 이제 원래 이제 공수처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네네. 살아있는 권력들도 수사를 하자. 현재 검찰은 결국 행정부 산하에 있는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특별검찰의 수사 범위에 따른 조정이 아마 여야 간에 합의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혐의들은 당연히 그 혐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저는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든 그게 누구든지가 대통령실이든지 간에 수사 결과 나오면 당연히
네,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뭐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요. 예, 네. 예. 자, 5596님이 모든 국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실수고요. 저출생 문제는 극심한 양극화를 줄여나가면 자연히 조금씩 해결돼 가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님의 기대가 큽니다. 이러고 이제 격려 문자가 오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 하면서 통일 방안 제시했어요. 윤 대통령 경축사 뭐 일각에서는 뭐 일본 얘기가 없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일단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 그거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광복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메시지에 좀 중심이 되고 그 사고 방식을 북한까지 확장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고 그 실질적인 광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우리가 교류 협력 통일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좀 확정된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기념적인 날이기 때문에 네. 일본과의 관계성이라든지 내지는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국정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한마디 정도 최소한 몇 마디 정도는 거들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혀 빠진 거는 그래도 좀 약간 보기에 어색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부가적으로 또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네. 필요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광복절에 필요한 이야기인지는 사실 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님 말씀은 가짜 뉴스 그 들어갈 자리에 그 일본에 대한 어떤 뼈 있는 언급은 조금 들어갔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경축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복회와 야권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사실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가지고 이렇게 여야가 이 정도로 뭐 극한 대립이 생긴 거는 처음인 거로 네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뭔가 적어도 광복절만큼은 여야가 협력을 해야 되고 여야가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에게는 당연히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독립기념관장 꼭 이분을 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약간 논란이 되는 인물을 굳이 인사에 그 자리에 앉혀야 되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난해 대통령실이 이런저런 비판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념 논쟁들이 좀 있었고 그 가운데서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좀 국민들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들 좀 보이지 않았나 이런 안 그래도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관장 스스로는 뉴라이트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건국절 논란을 불식시키는 공짜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여야가 공방하는 가운데서 건국절을 벌써 와버렸으면 뭐 임명철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통령실 메시지가 나왔었으면 훨씬 좋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반쪽짜리 광복절이라고 하는 뭐 유례가 없는 그런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갈라진 광복절이 돼버렸는데 행사도 이제 갈라지고요. 만약에 여권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철회를 안 하고 이걸로 계속 가는 이런 이유가 야권의 어떤 지나친 그 정치 공세, 그러니까 지나친 국민 갈라치기 뭐 이런 데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계속 똑같은 사안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어떤 우려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그 야당의 공세가 무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뭐 저희가 뭐 법사위라든지 과방위 보면 네. 야 어떻게 국회의원이 저럴 수가 있나라는 무리한 공격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거는 조금 전 다른 내용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특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라이트 사관 문제가 계속
우리 정부에서 불거져 있던 상황이고 여전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그 관장 그분께서 나중에 뭐 그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건국절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도 있었고요. 뭐 몇 가지 그런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사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과 로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인사가 됐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자, 저희는 지금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시켰습니다. 복권시킨 거 잘한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사실은 입장은 한동훈 대표랑 같습니다. 네. 제가 복권의 대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유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반성이라든지 통찰이라든지 사과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은 사실 한동훈 대표랑 같지만 네. 대통령의 복권, 사면권 이런 것들은 오로지 대통령의 특수한 권한, 헌법상의 권한임을 생각해 보면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찬성은 하지 않지만 존중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애초에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그리고 과거에 절대군주가 가지고 있던 은사권 같은 것들이 우리 현대 정치의 흔적처럼 남아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뭔가 규율하기보다는 통치행위로서 인정받았던 내용들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결정이면 다른 어떤 조건 없이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런 특수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대통령이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저는, 신중히 또 해야 되고. 예,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까 국회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전현희 의원의 그 살인자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전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네. 그 제가 알기로 은 스스로가 법률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네. 그 게다가 이제 현직 영부인을 극단적인 말로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답을 정해놨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당신이 잘못했고 네.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극단적인 극언으로 당신을 모욕하겠다라는 의사가 담겨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 이런 거와 무관하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식의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는 아주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한 30초, 35초 남았는데 자, 22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한 줄로 딱 말씀하시면 어떤 걸 할까요? 대한민국이 저출산 위기에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각종 제도와 법을 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4년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저출산 위기 반등 모멘텀 만들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